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같은 지금의 한일 관계,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일본은 오늘 수출 규제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시행세칙을 공고하는 등 착착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백색 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제외를 했는데요. 수출 상대국을 A그룹에서 B그룹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오늘 공포한 것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인데요. 이제 일본 기업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에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한 시행세칙을 보면 기존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는 추가로 개별 허가 품목을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정부는 여기에 맞서서 전략물자 수출 지역에 일본을 다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일본을 강등시켰는데 따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간부에 게재하며 정식으로 공포했습니다. 본 시행령은 3주 뒤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 경제 침략, 경제 보복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기적인 태도를 당장 버려야 할 것입니다. 비이성적인 아집에 기인한 정치적 목적의 수출 규제 행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본 국민의 고통만 야기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가 점점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며 그야말로 출구 없는 폭주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경제 침략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생채기를 내겠지만 결국 양국 경제에 깊은 상흔을 남길 뿐입니다. 아베 총리의 머리 国交正常化の基盤となった国際条約を破っています。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出席が決定されたとは伺っておりませんが、国と国との関係の根本に関わる約束をまずはきちんと守ってほしいと。各国政府首脳の発言一つ一つについてコメントは控え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韓国側の我が国に対しての過剰な主張は全く語らない。 자, 일단 오늘 통과된 시행세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영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네네. 오 변호사께서 지금 민주당 일본 특위 예 간사입니다. 경제침략특별대책위원회 간사를 예. 맡고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한 것, 그러니까 시행하기로 한 것, 시행세칙 또 개정안, 이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을 오늘 공포를 했죠. 예. 그러니까 8월 2일 가기에서 결정한 걸 그대로 발표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3주가 지나면 발효된다. 이런 이제 발효의 기산점을 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뿐이고. 28일부터 시행하는데 네네. 그 가는 절차 중에 하나였습니까? 그렇죠. 그런 절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시행령 발표 자체가 특별한 의미는 없었고 예. 더 나아가서 시행세칙이 이제 하나 더 발표가 됐는데 그 시행세칙의 내용도 화이트리스트의 목록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것에 따른 기계적인 시행세칙의 변경 내용만 포함된 걸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는 지난번에 3개 품목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네네. 관련 등. 그것 외에 더 추가된 게 없기 때문에 혹시 일본이 확전을 꺼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단 이 시행세칙에 대한 발언의 일본 측 발언은 오늘은 좀 되게 드라이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시행세칙 자체가 기존 그 절차 연장해서 했다라고 했고 좀 더 뭐 도발적인 발언은 없었고요. 대신에 오늘 방금 이제 나왔던 아베 수상의 발언 여기에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있었던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청구권 문제 자체가 한일 갈등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의 과정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이유가 뭐냐?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이나 문제가 있었던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말 바꾸기 한 서너 번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박이 있었고 또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논쟁도 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회피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무역 규제, 수출 규제 조치가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한 경제 보복이 아니냐라는 것을 아베 수상의 발언을 통해서 계속 좀 인정하는 예. 그런 점이 문제다. 이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행세칙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요. 이전에는 일본에서 백색 국가 그리고 비백색 국가로 딱 구분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백색 국가에 대해서는 소위 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적으로 예. 3년 단위로 허가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A, B, C, D 네 가지의 등급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 A 등급에 있는 나라들은 이전과 같은 백색 국가고 D 국가 여기는 이제 그 북한이라든지 이라크 같이 불량 국가로 봐가지고 모든 품목들을 허가 받아야 된다 예. 이런 나라고 기존에 이제 그 비백색 국가에 포함되어 있던 나라를 그 C에 집어넣고 우리를 새로 B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말하자면 D는 블랙리스트네요. 예, D는 완전히 블랙리스트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놓고 보면 이전에 사실은 비백색 국가 중에서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특별 일반 포괄 허가라고 그래가지고 별 지장을 안 받고 계속 수입을 해왔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 앞으로 지난번에 7월 2일 날 발표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그때 뭐 에칭가스라든지 포토레지스트라든지 개별 허가 품목을 정하는가 안 정하는가. 예. 요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 기업의 피해 강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라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칠지 이런 것을 예의주시해 봐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제가 아직은 더 나가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더 나간다면 정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C까지도 갈 수도 아니요, 있다고 보시는 그거보다도 겁니까?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될 품목들을 지정을 하는 거죠. 이제.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수소차 분야에 많이 앞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 자동차를 겨냥해서 배터리 같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탄소 섬유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더 심하게 나가면은 우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기판되는 게 웨이퍼거든요. 예. 웨이퍼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한 54% 됩니다. 그 웨이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 그 허가 품목으로 지정하고 나오면 그때는 이제 상태가 더 악화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두 분 말씀을 들었는데 오기영 변호사께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는 조금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근데 보시는 아직은 것 모른다는 같은데. 거죠. 예. 아직은. 네. 지금 좀 보충을 좀 드리면 네. 지금 일본에서 하는 조치는 진행형이다.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 말씀하신 예. 것처럼 진행형이고 오늘 한 조치 그 자체가 독자적 의미로 갖기는 않는다. 예. 여전히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 더 지켜봐야 될 점이 있는데 세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일본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별 허가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이후에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수입하려고 그럴 때 일본에서 수출 허가 신청을 하고 그 항목들에서 얼마나 지연이 되느냐 또는 실제 그 부분을 느슨하게 풀고 실제 현실적인 통관 이 절차와 시간 내에서 허용해 줄 거냐 이게 하나 지켜보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다른 아이템 방금 정태군 이야기하셨듯이 어떤 아이템인지 예를 참고로니까 웨이퍼 아닐 수도 있고 다른 것이 있지만 다른 아이템이 추가적인 개별 조치 내지는 변화된 이 개별 허가 시스템 내에서 그걸 사실상 지연하거나 사실상 어떤 골탕을 먹이는 작업을 예. 어떻게 할 거냐 이 점을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끝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8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행은 무조건적입니까? 아니면 만약에 28일 이전에 뭔가 변화가 생기거나 또 뭐 타협의 여지가 생기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아베 정부가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하는 걸 보면 어떠한 논리에 대해서 수긍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일단 진행한 거 계속 가는 그런 기조이고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이후에 그 조치는 계속 갈 가능성이 크다. 즉
오늘부터 21일 내에 그 기존의 조치를 되돌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능성은 낮지만 가능하기는 합니까? 뭐 원론적으로 자기들 내부 절차니까 예. 국가적 절차인데 현실적이지는 않죠. 예. 그다음 이제 다음 단계로 보면은 물품이 전략 물자가 있고 비전략 물자가 있는데 전략 물자의 경우에는 민감한 품목은 과거에도 개별화가고 지금도 개별화갑니다. 그다음에 민감하지 않는 비민감 전략 물자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포괄 허가였는데 앞으로는 개별 허가 또는 좀 변형된 포괄 허가. 그리고 비전략 물자의 경우에는 그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고 이 허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사안별로 개별 허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좀 변화된 조건은 있습니다. 예. 즉 일본 정부가 손으로 만지작거릴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 만지작거릴 수 있는 품목 중에서 즉 특별한 포괄 허가의 대상으로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또는 개별 허가 대상인데 그 부분을 좀 지연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점에 대한 일본의 선택의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끝까지 조치를 지켜보고 우리 정부가 상한 대응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이제 경제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시청자들께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정혁진 변호사께서 이제 그 정리한 내용을 좀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별다른 게 없어 보이네요. 일단은 제가 조금만 더 저도 첨언을 해드리면 예.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예, 말이 있잖아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그 파워풀해 보이지만 강력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무를 함에 있어서는요. 뭐가 제일 더 중요하냐면 시행 규칙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아, 예. 법에는 그냥 큰 그림만 딱 그려놓고 예. 뭐 이렇게 딱딱딱 찍는 거는 시행 규칙에서 정한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세법이 중요하지만 세법에 있어서는 통칙이라고 시행 규칙이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이 수시로 변하는데 거기가 사실은 핵심이 엑기스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나온 것이 관리 요령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 요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시행 규칙인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기존에 문제가 됐던 3가지 품목 이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그 리스트가 화이트리스트고 이제 전 세계 일본에서 27개 나라에 면제를 해주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만 면제를 갖다가 해주는 건데 요번에 이제 빠졌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전략 물자가 1100 몇십 개가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중에서 지금 3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걸 더 늘리진 않았는데 대신에 일본이 한 자락을 깔기는 했어요. 그래 핵무기나 대량 파괴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자락을 깔아놨기 때문에 예. 일단 일본도 제 생각에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좀 재고 있는 그런 그 느낌을 갖다가 저는 받았고 예. 그다음에 사실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뭐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에 비슷한 규정들이 있는데 수출을 하면 그 나라한테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을 갖다가 규제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일본에 있는 기업들도 피해를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전략 물자를 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수출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피해를 갖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한계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변호사님이 3분이나 나오셨는데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오늘 공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썼습니다. 1531이다. 1531.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가지 셀 테니까 뭐뭐 해라. 내가 5가지 셀 테니까 뭐뭐 해라. 3가지 센다. 예. 하나 이렇게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한테 뭔가를 요구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더 나가지 않도록 나를 조금 멈춰줘라고 말하고 싶을 때 보통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숫자 노름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일본의 아베가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단합해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당혹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아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본인들 나라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규제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단기적으로는 뭐 우리에게 좋을 수 있겠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사실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현재 엔화가
지금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 불안정한 상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거를 더 확산시키는 아베로서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또 이거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뭐가 있을까? 이미 삼성 같은 경우에도요. 이미 그 일본 내에서 계속 들여오던 소재들을 다른 쪽으로 들어오기로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베는 나 지금 셋까지 세고 있어. 나를 좀 멈춰줘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되게 우리가 하나, 둘, 셋 할 때 셋까지 세기 싫으면 둘 반, 둘 그렇죠. 반의 반 뭐 이렇게 예. 하지요. 그렇게. 최경철 의원은요. 일본이 굉장히 교활한 나라죠. 그 교활한 나라의 습성을 바로 이번 사태에서도 또다시 그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막 작전을 계속 피우는 것 같아요. 예. 시원하게 한 방 때리면 그냥 우리도 시원하게 한 방 때리고 좀 시원한 싸움이 될 텐데 연막 작전을 자꾸 피우면서 펼 듯 말 듯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오늘 리스트를 확정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리스트를 특정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좀 세우면 될 텐데 그 리스트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그러한 전략이 아닌가. 그러한 고도의 작전을 또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죠. 1120여 가지 수도꼭지 중에 무엇이 물이 안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삼복더위에 그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뭐 운동하고 갑자기 갔는데 이 수도꼭지에 내가 줄 선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갈증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일본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방비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모호함을 더 키운다는 그 작전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저희가 대응책을 세우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되어 있고 어쨌든 1120여 개 중에 어떤 것을 막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우리가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는데 어쨌든 정치권이 좀 더 단합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예. 지금 미국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을 움직여서 수도꼭지 하나라도 막히지 않게끔 우리가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최경철 의원은 이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돼요. 예. 정일환 교수, 사실 일본은 겉과 속이 좀 다른 그런 습성이 있지요. 뭐 혼내 뭐 다테마에 예,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그 혼내를 빙자해서 또 정말 저격도 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러는데 저는 그 오늘 발표로 인해서 다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확전은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차원에서 뭐 숨고르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여러 패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일본 정부가 기본적으로 아베 정부가요 기본적으로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예. 실제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수출허가 심사를 뭐 고의로 지연시킨다든가 또 예를 들면 또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한다든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경각심을 좀 늦춰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 왜 그러면 그 확전의 부담을 좀 가지면서 숨고리에 들어갔을까? 그건 저는 우리 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 기민한 대응이라든지 또 우리 정부와 국민의 어떤 단호한 어떤 대처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또 국제 여론의 악화. 예. 오늘 뭐 포리폴리시라고 하는 외교정책 전문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아베의 준비 안 된 전쟁이 결국은 한일 경제의 어떤 그 후폭풍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한 말씀 좀 보태면은요, 저는 여전히 절박하게 봐야 되고 협상에 의해서 조기에 타결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정정을 드리면 엔화는 여전히 지금 강세입니다. 강세인 거고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우려스러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일본이 파이스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해서 우리도 역시 파이스트리스트 배제를 합니다. 예. 그런데 대략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상반기 중에 가져간 그 수입량이 한 39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아니 전체 수입액이 예. 그중에 39조 엔입니다. 근데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액은 무려 불과 1조 6천억 엔. 그래요? 대략 4.1%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품이 주로 뭐 그 등유, 경유, 철 플랫폼 뭐 이런 거예요. 뭐 피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90% 넘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수출 규제를 해도 대체가 가능하고 일부에서는 디램이나 낸드 프레시를 우리가 수출을 안 하면 타격을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본에서 전체 수입하는 것 중에 한국산 디램을 쓰는 것은 디램이나 낸드프레시 쓰는 것은 28.7%뿐이 안 됩니다. 전체 일본이 디램이나 낸드프레시로 수입하는 금액이 한 470억 엔이거든요, 1년에. 그중에 한 136억 엔뿐이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화이트리스트로 맞대응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게 39조 엔이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이 상반기에 전체 수입한 금액이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한 금액이 39조 그 가운데 1천억 엔인데 우리나라부터 차지하는 수입한 것은 예. 불과 4.2%뿐이 안 그러면 됩니다. 한국에 수출한 것은요? 그것은 혹시 없습니까? 그건 동결하고. 아니, 왜냐하면 예. 지금 그 말씀의 취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일본이 이렇게 수출을 규제하면서 자기들 기업에는 피해가 갈 부분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는 게 그게 예. 미미하다라고 본다는 아니, 거예요. 우리 수입하는 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수입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부터 일본이 침략적 효과가 있다,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규제해서 상대방의 산업에 타격을 준다라는 예, 거거든요. 근데 그 타격의 양이라는 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방금 전에 정기남 교수가 혼내 닷대마에 일본의 겉과 속이 다른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관련해서 오경 변호사 무슨 할 말씀 있으신가요? 예. 예. 아까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이 사안을 그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건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만 당하고 일본은 별로 안 당한다. 혹시 이렇게 오해될까 봐 좀 말씀을 보충을 하면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하는 그 물품 중에서 1100, 아까 94개 이야기하셨는데 1194개 중에서 거의 1000개 정도는 시장 점유율이 한 20% 미만에 낮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하는 한국이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런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다변화가 가능한 것들이라고 보고요. 다변화 또는 이제 그 대체 국내에서 그 외에 이제 그 품목이 아닌 비전략 물자는 또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이 관계에서의 서로 양국 간의 다양한 물품을 서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수천 개, 수만 개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서로가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그 물품에 대해서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일본 기업이 직접적 피해가 있고 두 번째로 아까 이제 반도체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지만 이제 반도체를 일본에서 부품 소재를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반도체가 이제 수출을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물량이 줄어드는 것에 따른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한국의 반도체가 전 세계 70% 정도의 패권을 갖고 있는데 그 영향에 따라서 한국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의 소니나 그 관련 전자부품 업체들의 영향이 좀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이 거미줄처럼 서로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흔들리면은 한 바퀴 빙 돌아서 결국에 자기의 위치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기업이든 소비자든 그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기에서 금액을 어떻게 측정하고 할 것이냐의 문제는 개별 항목별로 아직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수치적인 것들은 아직 저희는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에 있어서의 무역이라는 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이미 발전됐다. 과거에는 수직적인 관계, 종속적인 관계였지만 지금 상당 부분 상호 의존적 관계로 변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이 다리가 부러지면 일본은 팔이 부러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의존 관계는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일본도 그 부분을 주의하고 또 경계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를 한국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어떤 큰 수단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서로 간에 연계된 과정 속에서의 조치와 상응 작용 반정이 있다면 그 속에 일본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해서는 일본이 우리를 타격하려고 하는 지점은 사실은 비메모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앞으로 10월 달이 지나가지고 소위 메모리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디램이라든지 낸드 프레시의 생산 차질이 온다고 하면 물론 국제 시장에서 가격은 상승됩니다만 그 이익을 누가 보느냐?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일본의 도시바가 이득을 보게 됩니다. 대만 업체들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뭔가 일본에게 상당히 타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방금 전에 오기영 변호사 설명하는 것을 쭉 듣다 보면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아닌 거죠.
우리 기업이 실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예.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 그에 상응하는 일본 기업의 피해가 우리만 있다. 피해보는 것은 아닐 거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한일 간의 경제 분쟁에 실제 아베 정권이 도발한 것이지 이에 대해서 격화되면 일본 소비자, 일본 중소기업도 피해를 입게 되고 한국도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일본 아베 정부가 직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파고들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자, 이런 그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망언이 나왔습니다. 에토 세이치인가요? 네, 에토 세이치. 아베 측근이라고 하는데 아베 총리 보좌관입니다. 그런데 지난 1일에 일본을 방문한 여야 정치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혼내로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속 얘기 좀 터놓고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과거 일본인들이 한국을 찾았는데 주로 매춘 관광을 하려고 찾았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싫어해서 안 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부겸 의원 아주 강하게 좀 지적을 했고 여기에서 거기에 좌장으로 있는 사람이 얼른 이렇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볼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의원들 코멘트대로라면 그 일본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매우 불량한 그런 언사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한일 간의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하고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국을 능멸하는 언사를 한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오만을 넘어서서 매우 불량한 태도라고 봅니다. 정일환 교수, 상을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31일 날부터 2박 3일 동안 여야 의원하고 특히 또 우리 정치에서 굉장히 또 유망하시고 예. 사선 의원 장관을 지내신 분도 참여를 했는데 정말 좀 박차고 일어났다면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외교 관계에서 또 예의라는 것도 있겠습니다. 저게 에토 보좌관이라는 친구가요. 이게 극우 정권의 어떤 아주 막내 같은 짓을 한 건데 이게 소위 이른바 속내, 혼내를 빙자한 저는 저격이라고 봅니다. 이 저격이라는 말을 제가 쓴 이유는 저게 매춘 관광국 이 말 속에는요. 우리 김영춘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위안부를 좀 연상시키는 위안부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그런 어떤 아주 고도의 어떤 심리전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게 또 국제사회를 향한 어떤 여론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실제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을 우연찮게 어제 저녁 자리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아베 정권의 그 머릿속에는요. 문재인 정권 친북 반일 정권인 거예요. 상정할 수는 없는 정권이라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극우 정권의 어떤 궁지에 몰린 극우 정권이랄까. 저는 이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선 일본 정치인의 수준이 저 정도구나. 너무너무 바닥을 치고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현재 일본이 사실 매춘 일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고요. 강제징용이나 성노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안에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감스럽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사실은 우리 방일 의원들이 다녀온 직후에는 저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요즘 어제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왜 그런 얘기를 우리 의원들께서 그 당시엔 얘기를 안 해주시고 지금 얘기가 나오게끔 하셨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물론 대를 위해서 본인들이 감정을 억누르고 참으셨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언급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 정치 수준을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죠.